냉정하게 말하면 공급 대책은 처음에는 뻥합니다. 당장 3기 신도시 언제 발표되는지 기억나시나요? 제 기억으로 2019년입니다. 지금 2023년이죠. 4년 경과했습니다. 근데 지금 땅 파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룡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 일단 기사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급 대책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또한 이 공급 대책도 과거의 정부가 물론 공급 대책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언급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주된 얘기는 부동산 공급 대책, 글쎄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와 과거에는 어땠을까라는 얘기도 한번 해보고요. 자, KMS님 반갑습니다. 특강도 신청했습니다. 기대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얘기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되는 저의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패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가,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특강의 주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조금 집중적으로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입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본질적으로 되게 중요한 입주 물량과 관련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보게 될 텐데요. 그때 한번 뵙도록 하죠. 자, 마천누님께서 노포 라이브 정말 도움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도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해서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신다고 해서 이 방송 자체가 수익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내용 자체가 보다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의욕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부동산 공급 대책 이제 발표한다고 했는데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자, 하지만 일단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가장 처음에 지난주에 시장 분위기를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흐름, 제가 매주마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기사를 보게 되면 그때 단편적인 내용만 보게 되지만 이것들을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훑어보게 되는 경우에는 흐름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 때문에 제가 매 주간마다 진행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부동산 노포 라이브 방송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당분간 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계속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글을 올려주셨네요. 여유님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저도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실 때마다 항상 감사함을 느끼게 되죠. 감사함을 느끼는 만큼 또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 들어오셨으니까 지금 한 100명 좀 넘게 들어오셨죠? 좋아요도 같이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난주 시장 분위기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주 시장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중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앤스님 질문은 주제와 상관없이 올려도 되나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주제와 상관없는 질문인 경우에는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난 마지막쯤에 여러분들의 질문 중에서 선정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 답변을 드릴 수도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 시장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1순위 청약 5,600명이 몰려서 14대 1 정도가 나왔다. 뭐 옛날에 한참 불 붙었을 때 몇백 대 1보다는 낮긴 하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죠. 자, 그 다음에 대전 둔산 같은 경우도 5만 명이 몰려서 올 최대 청약,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 광역시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다. 자, 그 다음에 100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 신고가 매매 거래가 잇따라서 나타나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조급함이 드는 거는 사실 당연한 현상일 거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해왔죠. 하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점, 그리고 투자자라고 한다면,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 초보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만 보지 말고 항상 그 뒤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도가 분위기가 경쟁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대전 둔산이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얘기는 현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상당히 많겠죠. 어쨌든 지난주 역시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여전히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국 아파트값 7주 연속 상승, 결국 힘 실린 집값 바닥론. 자, 7주 연속 상승을 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냐면은, 기껏해야 몇 주 상승한 거 가지고, 뭐, 집값이 바닥이다, 집값이 뭐, 꼭지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흐름이라고 하는 시장의 움직임의 추세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5, 6개월 정도를 봐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주 정도면 기껏해야 한두 달도, 두 달도 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니까 집값 바닥론이라는 말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 자, 이런 상황에서 20년, 30년 넘은 아파트도 구축으로 지금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라는 상황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들로 하여금 굉장히 조급하게 하는 느낌을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밑에 하나가 나옵니다. 최대 매매 물량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반등은 물음표다. 묻지마 영끌주의보. 자, 이렇게 하면서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초를 치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오히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가 몰렸을 때는, 쏠렸을 때는 그 반대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합리적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왔죠. 자, 최대 매매 물량에도 아파트값 반등. 근데 그동안 몇 주간에 걸쳐서 나왔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몇 번 다시 반복하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뭐 한 건 알겠는데 그것들을 내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계속 그렇게 되려면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는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추격 매수를 하는 것들은 되게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승하는데 거래량 감소. 자, 이런 기사가 지난주에 나왔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되게 좋았던 내용들, 뭔가 조급하게 만드는 내용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움직이게 만드는데 반대급부적인 있던 내용들도 한 번쯤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랬는데 이 내용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서울 아파트 거래량 9개월 만에 꺾였다. 기로에 선 집값. 참 제목 잘 뽑아요. 저도 유튜브 제목을 이렇게 잘 뽑으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뽑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이 속속 반등하고 있는데 9억 이하 매매 거래가 줄었다. 자, 반토막 착공 속에서 줄어든 거래량, 즉 바꿔 말하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공식으로 접근합니다. 거래량이 줄면 어쩌고, 거래량이 늘면 어쩌고 저쩌고. 자,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자, 왜 그런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요. 자, 얼마 전에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하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모든 사람이 부동산 투자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려던 2020년, 21년 당시에 거래량이 감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거래량이 감소하니까 신문기사가 그 당시에 어떻게 뽑혔냐면은요. 상승하는데 거래량 감소? 하락신호?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지금 제가 말한 키워드를 찾아서 2021년 전으로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말한 기사들이 아마 몇 개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하락신호 뭐 이렇게 썼길래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분 부동산 모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느냐? 상승이 극대화됐을 때는 매도하려는 사람도 없고 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매도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속도가 강해지면은 매도자 역시 비싸게 팔려는 마음 때문에 매물을 회수하게 돼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제목에서도 보면 제가 뭐라고 썼냐면 상승하는데 거래량 감소라고 그랬죠. 그러면 2021년 기준으로 말하게 되면 상승하는데 거래량 감소라고 하는 상황은요. 여러분들이 매도 물량을 회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래량의 감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깜빡하고 여기다가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현재 거래량 감소라고 말하기 전에 거래량 감소는 매도자가 매물을 회수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 포함은 못 시켰지만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어떤 기사가 최근 기사에 보이면 지난주 기사에 보일 겁니다. 매도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나와요. 즉 너무 많이 올랐고 하락하면서 마음고생이 심하다 보니까 이참에 팔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즉 지금도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매도 물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즉 상승이라는 과정을 겪고 하락이라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바뀐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거는 조금 뭔가가 시장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자, 밑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느냐. 자, 9억 하던 집값 몇 개월 새 그리고 특례론 비중 뚝뚝이란 얘기가 나오죠. 바꿔 말하면 9억 하던 집이 집값이 몇 개월 새 올라서 넘어서 버렸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이 상황에서 특례 보금자리 우리 1월 3일 날 부동산 대책 나오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풀어준 부분이 특례 보금자리 부분을 활성화시켰죠. 그리고 그 대상을 투자자가 아니라 실수요자들 상태로 풀어줬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수요자들이 싼 가격으로 떨어진 그 집을 살려고 하면서 특례론이 늘어났는데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런 상태에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 말은요, 살 사람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의 밑에 기사를 보게 되면 생애 첫 주택 매수자가 올 들어 2배나 늘었다. 아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특례보금자리로 인해서 올 상반기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것이 상당 부분 이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것들을 증거를 내세우는 상황에서는 지금 상반기 주택 매매의 30%가 특례보금자리로 채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50년 만기 주택대출과 관련돼서 줄이겠다, 과계부채 줄이겠다는 기사들 지난 몇 주간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모습은요, 똑같은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겪는 상승장에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매도자도 회수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늘어나서 줄어든 거래량 감소와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게 지금 모습이다. 그랬을 때는 지금 함부로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지금도 역시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가 있느냐? 이왕이면 비싸게 팔고 싶은 게 누구나의 심리니까 당연히 매물을 회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참에 그냥 팔아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하니 그 사람 물량을 사면 되는데, 그 사야 되는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와 같은 그런 어떤 대출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비중이 다시 줄어드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거래량이 줄어든다? 그렇다면 지난 2021년도의 모습과 비교하게 되면 실제 숨어있는 수요량의 총량은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지난번 2021년과 비교해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추격 매수하라는 얘기보다는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답답해 하실 거예요. 저 사람은 맨날 기다리라고만 해. 자, 그런데 투자를 하는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나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시장이 받쳐주지 않게 되면은 투자해서 성공할 확률은 극히 떨어진다라는 것. 근데 투자는 이기기 위한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도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흐름에서 무엇이 나오느냐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마지막에 얘기해야 될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지난주에 전세시장 분위기부터 봐야 되겠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역전세란으로 그 난리를 치던 지난 2개월, 3개월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하반기는 전세 가격의 변동을 매우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생각보다 역전세란이 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 지난주 상황을 보니까요. 수억 원 내려도 세입자 없더니 집주인들 화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조금 풀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서울 매매보합 속에서 여기서도 매매보합 얘기가 나오는데 전세 가격은 3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역시 여기서도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레발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것이
턴을 한 것이냐, 턴오버를 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매우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하반기 역전세란 걱정을 했는데 전셋값 상승에 9월 위기설, 지금 9월 됐습니다. 9월 됐는데 9월 위기설, 역전세란 때문에 호들갑 떨고 원희룡 장관이 역전세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뭐 대책도 만들어졌는데 잠잠하고 있다. 자, 결국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때그때 상황마다 시장이 바뀐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700가구 입주에도 데려오르는 전세 입주장의 공식을 깨는 개포.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또 그 얘기들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베일리의 전세 가격도 잘 봐야 된다. 물량이 터졌던 이 지역의 전세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분위기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난주 상황만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전세 시장의 분위기는 오히려 회복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고 돌아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전세 가격의 움직임과 전세 물량의 개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줄어들거나 변동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사실상 오히려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역시 공급 부족 얘기는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항상 조급하기 때문에 당장의 투자처를 봐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투자를 오래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투자에 조급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여러분이 투자에 들어온 시점이 내가 아는 모든 구간이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모두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 말고 하락장까지 다 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시장의 추세가 턴오버를 하는지 변경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 가격은 상승한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면은 매매 가격이 오르기 전에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집을 안 사게 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의 오름폭이 더 급속히 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전세 공급 부족은 2, 3년 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3, 4년 후의 공급 부족과 그 시점의 전세 가격 불안, 그리고 그 시점에 매매 가격 불안으로 연결될 소지가 많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문 기사에서는 몇 주간에 걸쳐서 올 주택자권 반토막이 나서 2년 후 다시 대란, 집값 대란이라고 닥칠 수도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은 사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틀렸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특강 때에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움직임이 좀 달라요. 전세 가격이라는 게 움직임이 강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지방과 서울의 움직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집값 대란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요. 아마 집값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느낌상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전세 대란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시 그 밑에 있는 기사 역시 전국 착공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 3년 후 공급 대란 얘기 나오죠. 자, 미분양은 감소하고 있고 인허가 착공은 급감하고 있고 2, 3년에 공급 대란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자, 이것을 합쳐볼까요? 지금 시장 상황 자체는 여러분들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모로 뒤에 조금 무언가 불안한 조짐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50대 50의 확률에 최악의 50%를 맞닥뜨리게 되면 나는 지는 게임이 돼버리죠. 불용이라는 사람 같은 스타일은 그런 게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나타날 현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전세 가격의 움직임과 공급 부족이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중기적으로 무언가 나타나고 또 시장을 턴오버를 시킬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을 이용하는 투자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 어차피 내가 원하는 투자 시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정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공급 부족과 전세 가격을 이용하는 투자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부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 여기서 나오죠.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얼마 전에 역전선언에 관련된 기사가 계속 나오고 난 다음에 정부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DSR 약간 완화와 관련된 부분이 나왔죠.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많이 나왔어요.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 문제가 된다. 자, 이렇게 흔히 말하는 민심이 흉흉해지는 경우에는 정부 입장에서 무언가 대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상식적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얘기가 조금씩 나오게 되는데, 정부 9개월 만에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소집해서 주택공급 차질없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내 공급 절벽이다, 또는 어떤 사람은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 분양시장 엇갈린 전망을 한다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년도 집값이 모자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대요. 그리고 이달 중, 그리고 실제로는 한 20일 전후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밑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옵니다. PF 만기 연장, 추가 택지 공급이 가드. 자, 그 다음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 또 뭐냐, 공급이 비상이니까 정부 PF 만기 연장과 오피스텔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뾰족한 수가 없는 경우라고, 최악의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뾰족한 수가 없는데 민심이 흉흉하다라고 얘기하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뭔가라도 만들어서 발표하겠습니까? 자, 조이님께서 절대 가만히 안 있는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죠. 이 부분을 제가 왜 질문을 던졌냐면은 지금의 처음 나온 대책입니다. 공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처음 나온 대책이라는 거죠. 물거울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 뭐라도 만들어야자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급 대책의 최종 결과물은 말로 하는 것일까요? 주택이 뚝딱 나오는 것일까요? 최종 공급의 해결은 당연히 주택이 뚝딱하고 나오는 것이 돼버리겠죠. 그렇다면 지금 공급 대책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뚝딱하고 나와야 될 때는 정확히 언제냐면 아파트의 경우는 최소한 3, 4년 후가 된다는 거죠. 왜? 지금부터 하게 되면 막말로 택지 개발지구 하겠다라고 공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보상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에서 또 시간 걸리죠? 빨라야 3, 4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공급 주택은 제가 조금 좀 자극적인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공급 대책은 처음에는 뻥카입니다. 왜 그러느냐? 정부가 뻥카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공급 대책의 해결은 주택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주택이 나오는 시차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표되는 정책 자체의 최종 결과물이 한참 후에 대한 얘기고 결국 이 대책은 발표되는 그 순간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또는 그렇지 않은 이것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일 뿐 사실상 시장에 별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3기 신도시, 1기 신도시 관련된 얘기 이성환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당장 3기 신도시 언제 발표되는지 기억나시나요? 제 기억으로 2019년입니다. 지금 2023년이죠. 4년 경과했습니다. 근데 지금 땅 파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공급 부족 때문에 정부가 움직인다는 얘기는요.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던지는 것일 뿐 사실상 어떠한 수도 없다가 보다 정확한 얘기죠. 제가 이런 얘기하고 난 다음에 괜히 누구한테 구박받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자, 거기에다가 모든 부동산 대책은요. 처음에는 여러분들한테 걔네들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걸 찾거나 과거에 했던 예를 들어서 뭐 2008년, 2009년 데이터 찾아보면서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뒤지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맨 아래 보게 되면 정부 PF 만기 연장 뭐 이런 거 나오죠. 오피스텔 규제 완화. 자, 현재 나오는 공급 대책을 보게 되면은요. 공공택지 전매 제한이 풀릴 듯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우리한테 하는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는 게 아니죠. 자, 공공택지 전매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구나 뭔가 좀 달라지겠네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생각. 좀 더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봐야겠죠. 공공택지를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건설사겠죠. 건설사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죠. 전매한다고 살까요? 안 살 겁니다. 그래서 물론 힘든 사람이 아니죠. 힘든 건설사는 팔려고 누군가 여유 있거나 이것에 대해서 시장을 다르게 보는 건설사는 사겠죠. 즉 굉장히 힘든 건설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이게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건설사들이 지금 같은 분위기에 쉽게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아까 PF 대출 맨 밑에도 나오죠. PF와 인허가 단축해서 부동산 대책이 종합대책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PF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을 누가 해주죠? 누가 받죠? 금융기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가 받고 있죠. 그런데 금융기관이 안 하고 있어요. 불안해서 안 하고 있고 시장이 위축돼서 안 하고 있고 건설사들이 애매한 거죠. PF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정부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움츠러들어서 안 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팔을 비틀어서 하라고 얘기를 한들 과연 2020년, 2021년에는 100개를 하던 것들이 지금 현재 10개로 줄었다. 그러면 다시 100개로 늘어날까요? 아니면 15개, 20개로 늘어날까요? 그렇게 15개, 20개로 늘어났다면 과연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까요? 작은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로 PF 대출에 대한 위기에 대해서 발표가 났던 것들을 가장 최근에 지난장을 얘기를 하게 되면 2008, 9년도 그때 상황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도 뭐 안 했던 것 같습니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역시 공급 물량이 안 줄어들었느냐? 일부는 바꿔탈수해서 또 다른 사람 내가 분양을 했을지 몰라도 유감스럽게도 그 당시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요. 분양을 했던 물량들이 PF 대출이 원활하게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택지를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했던 상황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물량이 줄어드는 것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자,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정부가 첫 번째로 예고하고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은 가장 큰 효과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극대화되고자 하는 그 상황을 차단하려고 하는 목적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금융기관 당사자고 건설사 당사자라고 얘기했을 때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것을 풀어줬다고 아이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들어오겠느냐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고 들어가겠느냐 라고 봤을 때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물거울님께서 선거를 앞두고 여론몰이를 하는 걸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가셨어요. 정부가 아무리 총선을 대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국토교통부가 총선을 대비하는 부서는 아니죠.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어떤 것들을 한쪽으로 몰아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론몰이라고 하게 되면 약간 음모론 쪽에 가게 되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방법은 당연히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발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을 발표해서 여러분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본 부동산 공급 대책의 본질은 주택이 나오는 시점이 워낙 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결과물이
대책 발표의 결과물이 즉시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팩트를 한 번쯤 건드려 놓은 겁니다. 건드려 드린 거죠. 자,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밑에 보니까 비니니님인가요? 국토부 장관이 원희룡인데 총선 신경 쓰죠라고 얘기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원희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똑같은 상황, 2008, 9년도죠. 그때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총선 때문이라고 연결시킨 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한 인과로 연관시킨 거라고 보고, 물론 그 목적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것이 전부인 양 판단하지는 말자는 거죠. 왜? 원희룡 같이 힘 있는 장관이 아니었던 그 시절 장관도 그 당시에 이런 대책, 오늘 이번에 발표하겠다는 대책과 유사한 대책이 발표를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제가 언급을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자, 일단 먼저 지금 나왔던 예상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관련된 부분인데, 자, 공공택지 규제 완화 설명을 했고요. 건설 PF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아파트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투자자라면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느냐? 비아파트 규제가 완화라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및 또는 리츠 활용해서 미분양 주택 매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분양 주택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리츠를 통해서 미분양 매입한다는 것들은 서울 수도권이라기보다는 지방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런데 오피스텔 등을 주택수를 제외한다는 얘기는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세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들을 오피스텔 같은 경우, 요즘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고 방 2개짜리도 충분히 사는데 활용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가능한 부분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쪽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이제 주택을 짓는데, 제가 아까 주택이란 표현을 썼어요. 아파트란 표현을 안 쓰고. 왜 그러냐면 아파트는 지금부터 짓기 시작했을 때 3, 4년이 걸리지만 지금 현재 입주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오피스텔과 생수기 과잉 공급에 지금 허덕거리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아, 그러면 100%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일정 부분은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피스텔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또는 생수를 어떻게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예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지난장의 모습 때문입니다. 바로 2009년과 2010년도의 모습이 비슷했거든요. 신기하게도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제가 하는 표현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꼭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앞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공급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공공택지 완화라든지 건설 PF 같은 경우는 당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줄 것 같은데, 비아파트 규제 완화라고 해준다,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해준다. 여러분들 지금 주택수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 굉장히 눈 돌아가고 있죠? 힘들어 죽겠죠? 그랬는데 뭔가를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전세를 살아야 되는 사람 누군가가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뿐더러 누군가는 이것들을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난장 2010년도에 오피스텔 유행을 만들었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당시 거를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당시 상황에 여러분들 제 얘기를 더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요. 부동산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나니까 11.3 부동산 대책이 2008년 11월 3일 날 나오면서 모든 규제를 많이 완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여파로 인해서 여전히 참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어디로 밀려 들어갔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다시 그때 풀어줬던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좋은 입지가 제일 장땡이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강남 재건축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강남이 다시 움직임이 강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강남이 강해지니까 당연히 옆으로 분위기가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분위기가 넘어가게 되면서 그 이후에 그 당시 유행했던 지역 버블 세븐 그리고 노도강이라고 하는 지역들까지 퍼져나갔던 게 2009년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부가 그때부터 안 되겠다. 니네들 유동성을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그해 9월달에 DTI 규제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사람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런 상황에서 2009년, 2010년 사이에 오피스텔 정책의 변화가 생깁니다. 역시 그 당시 2009년, 2010년도 여러분 전세 가격 상승을 치고 옛날 기사를 찾아보게 되면은요, 전세 가격 상승이 급격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나왔느냐? 이때 오피스텔, 여러분들 지금 오피스텔 바닥난방이 되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주택으로 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을요, 제가 정확히 몇 년도 몇 월인지는 기억을 할 수 없지만 이 시기 전후로 해서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바닥난방을 허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 오피스텔을 준주택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여가면서 주택도 되고 또 주택도 아니게 되고, 즉 주택이 되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피스텔에 대한 생각을 바꿔버리게 만드는 상황을 그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오피스텔은 DTI 규제에서 살짝 제외가 돼 있고 예외적이 있었고요. 당시 주택수 미포함이 그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주택수가 포함하지 않는데 투자할 것은 없고, 그런데 뭔가 구멍을 뚫어줬다? 근데 그 구멍을 뚫어준 이유는 전세가격 상승과 같은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줬는데 투자자들은 이것들을 신호라고 받아들이고 들어가죠. 그래서 2010년도 중반이 넘어가면서 오피스텔이 단기적으로 분양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고, 자, 분양시장이 활성화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래서 다음에 그렇게 될 거다가 아니라 지금 정부가 가장 골치를 썩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과 생수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는지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셨던 제가 슬쩍하고 넘어갔는데 중간 하단에 보시게 되면 거리로 나온 생수 소유자들이라고 해서 무언가 굉장히 문제가 있죠. 즉 바꿔 말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시킬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과거의 오피스텔처럼, 그리고 역시 과거의 오피스텔과 생수과 같은 것처럼 무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로 하여금 목적은 전세난 또는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을 무언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책이 변경되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자의 움직임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정부도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내용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느냐? 투자는 원래 대응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라는 운명론적인 접근 방법이기보다는 과거에 이랬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그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부분으로 이번 정책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번 정책의 거의 대부분은 실제 해결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의 개념에 가깝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잠깐 마지막으로 과거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2009년, 10년 전세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요. 집은 안 사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 결국 건설사도 그렇고 정부의 규제 완화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삼박자가 또 맞아짐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오피스텔이 유행했다고 그랬죠. 이때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또 다른 무언가를 발표를 했는데 이때 등장하게 된 게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세난 부분을 특히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요. 6개월 정도에서 7, 8개월 정도면 완성을 시켜서 전세난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엄청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들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몇 년간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사람과 그거를 사는 사람, 그거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죠? 과열되면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더더구나 이 상품이 주력재이냐 대체재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주력재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은 굉장히 짧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시장 방향을 잡아나가야 된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번 공급 대책 그 자체는 엄청난 파급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리 회복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피아파트와 관련돼서 지금 낭패를 겪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해서 뭔가 숨통을 틔워줄 것인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는 것들이 훨씬 더 주의 깊게 보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